장소들은 사랑의 신체와 같다. 사랑의 감정은 시간 속에서 명멸하는 것이지만 사랑이란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어떤 공간이 연인들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건의 개입 때문이다. 장소가 없다면 사랑은 구체적인 신체의 사건으로 실감되지 않는다. 사랑의 사건이 함께 있음의 행위라면 장소는 함께 있음이라는 사건이 그곳에서 벌어졌음을 증거한다. 사랑의 사건은 장소 발생적인 성격을 갖는다. 사소하고 우연한 장소는 연인들의 시간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별성을 갖게 된다. 연인들의 장소는 임의적으로 탄생한다. 연인들은 장소를 발명한다. 이강호의 산문집 장소의 연인들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식당과 카페, 극장과 마트, 발코니와 옥상, 공원과 골목.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심상한 공간일지라도 더없이 특별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곳은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장소는 언제나 발명될 것입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구요소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고 소설 쓰는 구요소입니다. 네, 먼저 구요소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마디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늪을 건너는 법, 동주, 랩소드인 베를린, 나가사키 파파, 비밀의 문, 라디오, 새벽별이 이마에 닿을 때, 옆에 앉아서 좀 울어도 돼요? 빵 좋아하세요? 소설집으로는 웅어의 맛, 아닌 계절, 별명의 달인, 저녁이 아름다운, 시계가 걸렸던 자리, 아침 깜짝 물결 무늬 풍뎅이 등이 있습니다. 네.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장편소설 통영이에요 지금을 출간하셨어요. 프로필 소개해드리는데 너무 좀 힘든데. 네, 작가님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까도 좀 약간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네. 먹고 씁니다. 근데 이제 먹는 건 되는데 쓰는 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먹기만 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제 삶은 먹고 쓰고 자고. 근데 선생님 너무 많이 쓰셨는데.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작품의 목록 정말 일부분이고 이번 소설까지 거의 40권의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진짜 40번째 책이신 거죠? 또 다른 장르도 있어요. 무슨 동화라든가 무슨 네. 뭐 또 수필 그렇죠. 이래서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드시고 쓰시기만 하시거든요. 그래도 잘 먹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데 왜냐하면 소설은 사실 쓰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그걸 뭐 고치고 출간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도 이렇게 활동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통영이에요 지금이라는 소설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37년 차 소설가 1호가 집필 휴식을 위해서 통영에 내려가는데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를 발견하고 그곳의 커피와 산양류 셔벗 맛에 반해서 단골이 됩니다. 또 카페에는 남다른 비밀을 간직한 사장 희린이 늘 자리를 지키고 있죠. 1호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형에게 이곳의 일상을 편지에 전하며 이야기는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네. 이 정도 그냥 이야기의 배경 소개해드렸는데 작가님께서 독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주셨으면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생각 없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영에 슬슬 와서 네. 여기 통영에 와 있다. 그런 기분? 네. 뭔가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 뜻, 의미 그런 것보다 네. 이거 읽으면 자꾸 뭔가 먹고 싶게. 먹는 거. 네, 먹고 싶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긴장이나 이런 쪽으로 빨려들기보다 네. 읽을수록 느긋해지는 그런 독서였으면 좋겠다. 네. 너무 매력적인 소개이신 것 같아요. 지금 통영은 또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먹거리가 많은 또 도시이기도 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걸 보니까 통영이에요 지금은 지방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 장편소설 4부작 시리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출간하신 옆에 앉아서 좀 울어도 돼요? 또 빵 좋아하세요?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요로 끝나는 요 시리즈 소설. 연관해서 생각하고 쓰신 걸까요? 요요? 네, 제목을 어떻게? 그냥 사실은 뒤에 요자를 붙이면 네. 소설이 좀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 제목은 제목만 봐도 막 겁이 나잖아요. 근데 요 붙이니까 좀 다정하고 만만해 보인다 그럴까? 예. 요거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자 넣었는데 넣다 보니까 네. 이 요요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즐길 요자가 있어요. 네. 이게 락으로도 읽고 요로도 읽어요. 네. 그래서 괜찮네? 즐기는 그런 소설 부담 없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요자를 썼죠. 네. 너무 제목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요자가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한 느낌도 있고 뭔가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특히나 작가의 말에 보면 동피랑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산양류 셔벗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다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김필의 청춘을 듣고 이 소설의 첫 챕터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필의 노래도 들으시고 뭔가 너무 이 감각적으로 힙한 말씀이신데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김필의 청춘은 사실 네. 김창완의 맞아요. 김창완 청춘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청춘의 시기 25살에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고 제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81학년도에 이제 복학을 했거든요. 네. 그때 나온 노래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저를 25살로 말하자면 소급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였고 아. 굉장히 멜랑콜리하잖아요. 네, 이 네, 노래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뭔가 어떤 이 이야기 중에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 없을까? 이걸 늘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왜 슬프고 아름다워야 되냐면 슬픈 게 그냥 슬프면 덜 슬프고 어딘가 아름다워야 더 슬프거나 네. 아니면 아름다운 것도 그냥 아름다운 것보다는 네. 슬프게 아름다우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김필의 이걸 들었고 네. 김창완을 떠올렸고 네. 81년도에 저와 제 또래들의 시간들을 네, 네. 떠올리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되겠네? 그리고 써봤어요. 그래서 써졌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의 아름다움과 아름다움 안에 있는 슬픔? 이런 것들이 사실 작가님 소설에 매 작품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작가님 작품을 어렸을 때부터 접해가지고. 여기서 어렸을 때는 청년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그 아름다운 문장하고 이 소설 세계가 보여주는 막막한 슬픔? 이런 것들 너무 되게 존경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 작품을 쓰면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그 작가들의 세계를 작가들의 삶을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상상을 못하거나 네네. 상상하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많이 틀리죠.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설을 핑계대고 네. 엄청나게 놀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물론이고 네. 나 소설 써야 되는데 취재를 좀 갔다 와야 되겠어. 굉장히 합법적이죠. 네. 그래서
핑계대고 여행하기에는 소설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리고 이제 통영에 갔을 때는 그래서 네. 여행하면서 회도 먹고 네. 이제 그 중앙시장에서 그 펄떡펄떡 뛰는 그 회 그리고 미륵도가 가까워요. 뭐 거의 이제 그 관광하고 네. 네. 거의 붙어 있죠. 네. 작은 다리만 하나 건너면 바로 미륵도인데 네. 그 미륵도에서 바다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물멍? 하염없이 물멍. 네. 네. 그 물멍하다가 생각난 게 물끄러미 하염없이 바라본다는 생각했는데 네. 그 물끄러미라는 말이 물에서 온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만큼 물끄러미 물멍을 했던 그런 좋은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왠지 되게 설득력.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면 말고. 아무래도 불멍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설 보면 1호가 친한 형에게 쓰는 편지, 또 1호가 읽는 원고, 그리고 1호의 일상,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서간체 형식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또 희린의 과거를 보여주는 소설 속 소설 부분이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소설의 형식을 이렇게 갖고 오신 또 뭐 어떤 계기나 뭐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형식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내용은 또 형식이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서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여러 사람 얘기인데 어떤 소설이든 뭐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장편에서는. 네. 근데 이 소설에서는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비중이요. 이거 어떻게 차이를 둘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다 비중이 있어서 네. 이게 한 사람 시점으로 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점에 그 주부가 나눠지겠다. 네, 네. 전부 주가 될 수 없을까? 네. 그래서 그냥 시점을 다 줘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 여러 시점이 나오게 됐고요. 거기다가 또 이게 아주 오래지는 않지만 그래도 80년 초반 중반 얘기이기 때문에 나름 과거 얘기고 그러면서 또 현재 시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비중이 비슷한 주요 인물들의 등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물들 하나에 좀 더 밀착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인물들에게 각자 시선을 나눠주면 좀 밀착이 되잖아요. 네. 1인칭 같이. 그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는데 약간 강의 듣는 게 네. 소설 쓰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팁이 될 거. 근데 뭐 그냥 상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막상 생각이 안 들어서. 근데 또 소설을 읽으면 또 바닷가 마을 통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피랑 마을이나 중앙시장, 미륵도, 이순신 공원 이런 실제 공간들이 익숙한 곳이 등장을 하지만 또 음식도 다양하게 나와요. 도다리 쑥국, 시락국밥, 굴전 이런 지역 명물들이 또 나오는데 이 통영 아까 소설 핑계로 취재를 많이 다니신다 했는데 통영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인상이 있으셨을까요? 통영에 대한 인상이요? 네. 소설 쓰면서 머물렀던 통영의 기간 동안 통영은 어떤 곳인가? 일단 이렇게 보면 가장 멀어요. 물론 뭐 여수도 멀고 땅끝 마을도 멀지만 그거 꼭 비슷한 위도에 있어서 우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고. 네. 또는 저는 서해안 강화도에서 태어났는데 네. 강화도 앞바다는 서해안이고 뻘이 넓어서 네. 늘 물이 황해라고 하잖아요. 네. 흙탕물이거든요. 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깨끗하잖아요. 네. 푸르고. 맞아요. 그래서 푸른 바다를 보면 저도 모르게 딴 나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건 외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좀 떠난다? 그런 느낌이 들기에 통영은 좋고요. 또 뭐 네. 아주 유명한 문인들이 태어났고 네.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태어나고 네. 네. 아주 유명한 화가가 태어나서 맞아. 횟집이나 국밥집에 가도 네. 그 예술가들의 사진이 식당 벽에 걸려 있는 이런 동네거든요. 그럼 뭔가 대우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런 거는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군요. 예술의 도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 통영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둘러보기 좋은 장소나 맛집을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약간 작가님의 개인적인 욕심 같기도 하고. 전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화로회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회를 여러 군데서 팔아요. 뭐 바닷가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커다란 플라스틱 다라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직접 떠주는 이게 점포 없이 이렇게 길에 주저앉아서 네. 이런 시장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화로 시장일 거예요. 네. 거기 가는데 일단 좀 싸고 근데 거기 6시가 되면 빨리 문이 닫아요. 그래서 6시 이전에 가셔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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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륵도 이거 꼭 일주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통영이 나폴리라고 그러잖아요. 동양의 네, 나폴리. 맞아요. 네. 왜 나폴리야? 그랬는데 사실 그 관광 일대만 보면 나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륵도 일주하면 왜 여기를 나폴리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김민재 축구 선수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계신가요 혹시? 네, 나폴리 팀이잖아요. 우리 네, 김민재 그러니까요. 선수.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국제음악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이제 지난 정권 때 윤희상 선생이 그쪽으로 이장을 했어요. 네네. 거기 큰 돌에 묻혀 계시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낙조 이건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입니다. 네네. 네. 뒤에 음악당이 있어서 그런가 그 낙조가 그냥 음악으로 변해요. 요건 꼭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여행을 앞둔 분들한테 설레게 들릴 것 같은데 지금 소설 속에 등장하는 또 이 감각적인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산양류 샤벗, 랑그드샤 쿠키콘 아이스크림, 땅콩 모나카 이런 디저트가 나오는데 혹시 작가님 디저트 좋아하실까요?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요. 지나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게 혈당 때문에 네. 먹고 싶은 거를 맛있는 디저트를 못 먹는데 아기 지옥 같아요. 아기 지옥이 뭐냐면 네.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네.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한 거예요. 그런 지옥이 있대요. 그게 아기 지옥이거든요. 저 지금 아기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조금 드시는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제 태도의 문제예요. 이제 당 조절해야 되겠고 네. 아직 약은 안 먹고 이제 운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네. 조심하자. 그래서 안 먹는 거죠. 네, 사실 작가님 소설 오래 쓰셔야 되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이 작품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희린,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국가폭력에서 살아남은 피해 생존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녀를 사랑하는 두 남자는 전직 경찰과 수배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들 사실 아까 그냥 말씀하신 뭐 통영에서 느긋하게 이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대사의 아픔을 담고 있는 인물들인데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을까요? 여기 이제 써놓고 나서 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슬프고 아름다운 얘기가 네. 있지 않을까. 네. 슬픔과 아름다움이 서로 네. 뭐랄까 시너지 작용한다고 하나. 슬픈 게 더 슬프고 네. 아름다운 게 더 아름다운 뭐 이런 얘기 없을까를 고민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80년대 제 젊었을 때 그 네. 시절을 끌어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름다움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아름다움과 슬픔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랑과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랑과 죽음에 대한 소설이 된 거예요. 네. 다만 그 시대가 80년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뭐 준우를 뭐 주사파라고도 막 얘기하고 그러고요. 사실 운명권인 건 맞는데 수배자인 건 맞는데 꼭 네. 주사파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무게를 두게 되죠. 시대의 이거 그런 시대극처럼 네. 이거 아닌데 사랑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근데 왜 하필이면 사랑 얘기하는데 그 시절을 끌고 왔을까? 네.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틀린 운명이라든가 이 소설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네네. 이런 일은 평소에는 잘 안 생긴다. 전시라든가 난국, 난세 이런 게 생긴다. 맞아요. 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난세가 80년대거든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네. 상황이 소설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80년대 끌어온 거지 사실은 사랑 얘기하려고. 네. 슬픈 사랑 얘기하려고.
네. 끌어온 건데 그게 80년대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쪽으로만 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또.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시대의 어떤 아픔이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죽었다는 인물이 그 스포일러 아니시겠죠?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인물들이 다 너무 소중한데 그래도 혹시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뭐 크게 인물이 셋 있는데요. 네. 나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이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로.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로가 만나게 되는 톨로라는 카페에 희린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죠. 여주. 둘인데요. 하나는 이로인데 이로에게 애착이 가는 건 그게 자화상이거든. 저 왠지 그게 여쭤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애착이 간다기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네. 그런 게 좀 있고. 네. 하나는 뭐니 해도 이 소설의 주인공이 희린인데 네, 그렇죠. 오랜 세월을 굉장히 어떤 풍파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걸 견뎌냈다고 할까 인고 그러니까 애틋하지만 어딘가 늠름해 보여요. 네. 지나왔고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한테 그리고 이웃들에게 아직도 엽서를 써서 보내는 이런 따뜻한 할머니거든요. 네. 요 할머니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약간 자화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 소설가 1호한테 재밌는 말버릇이 있잖아요. 예. 선생님 말투도 혹시 이게 뭐 호어라 헐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 친구들이 하는 이런 감탄사이기도 한데 이런 말버릇이 혹시 선생님 평소에도 이런 거 쓰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요건 저의 그 소설, 제 소설의 어떤 다른 소설과의 어떤 연속성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이상문학상 받은 그 풍경소리라는 소설 속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요 탄사라는 게요, 사실은 적을 수 없는 소리예요. 네. 이게 분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자 혹은 언어 이전에 어떤 소리다.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비명이라든가 신음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어쩌면 이거는 아직 언어를 거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소리 아닌가. 그거는 우리에게 약간 어떤 정화를 갖다 줘요. 뭔가 해소시킨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아주 곤란하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허텅지거리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런 말을 뱉어요. 맞아요. 그 해소에 대한 욕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는 일종의 그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탄사들이 우리한테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그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려고 작품마다 조금씩 언급을 해요. 이거는 소리지 아직 뜻으로 정착되거나 뜻으로 옮겨지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의미나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전의 소리들이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의미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죠. 작가님이 언어에 대한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평소에 그냥 소설 쓰는 어떤 작업 풍경 같은 것들 좀 정해놓고 하실까요? 뭐 언제 어디서 쓰시는지 아니면 나만의 루틴이 있다든지? 삐뚤어지는 걸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려면 저는 약간 도살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거기 갇혀가지고 일정 부분 쓸 때까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아니 뭐 저만 그러겠어요. 저는 그래도 소설 쓰면서 글 쓰는 사람도 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핑계로 이 사물들이 집안에 있는 집기 제 작업실에 그게 딱 정돈돼 있지 않으면 글 쓰러 안 가요. 안 들어가요, 글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삐뚤어진 거 없나고 찾게 되잖아요. 근데 워낙 매일 정돈하니까 삐뚤어진 데가 없잖아요. 근데도 들어가기 싫으니까
글쓰러. 네. 그러니까 어디 삐뚤어진 데 없나 하고 이제 또 찾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삐뚤어져서도 찾는 시간이라는 걸 벌려고 계속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생각 같이 선생님 드는 거죠.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체념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마감일이라는 게 있고 네.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맨날 마감일이 뭐 27일이라고 하면은 자 27일 마감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네. 27일 자정까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대한 늦추는. 그렇죠. 그래놓고 막 이제 삐뚤어진 거 찾다가 결국은 이제 자정이 가까워지면 이제 써야 되지 않겠나. 이거 버릇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약간 준비 예열 단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완벽주의자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정리를 되게 잘 해놓으시는. 아니 강박증. 네. 강박증자. 그걸 또 얘기를 또 바꾸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찾을래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이 말이 저는 너무 놀라워서 또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또 꼭 지녀야 되는 이런 물건도 있으신가요? 뭐 음악이나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음악은 완전히 없어야 되죠. 어. 소리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여름에도 물 꽉꽉 담고 물론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겠지만 네. 소리가 없어야 되고요. 네. 옛날에 제가 아까 그 당 얘기했잖아요. 젊었을 때. 네. 뭐 50대까지만 하더라도 꼭 글쓰러 들어갈 때 꼭 자유시간 2개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자유시간. 네, 자유시간.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탄약을 갖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써. 중간에 먹어야 되니까 막 단 거 땡길 때. 네네. 그러다가 당이 높아지는 거겠지만요. 근데 이제 요즘은 못 그러죠. 저는 제 소설의 8할은 네. 당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으니까 네. 소설이 전부 매가리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게 요즘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네. 커피로 이제 바꿨죠. 커피 이제 커피로. 무설탕, 그냥 원두로. 그래서 방배동에서 사다 먹는 커피로 바꿨습니다.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게 당이 좀 땡기는 걸 커피로 대체가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좀 더 이게 몸의 상태 안 좋아지면 네, 뭐 더 이것도 저것도 힘드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소설 잘 안 풀리실 때 왠지 스트레스 어떻게 푸실지 너무.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사실은요. 이제 제가 한 37년 소설을 써보지 않았습니까? 네.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근데 결론은 백약이 무효다. 한때는 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할 때 무슨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이제 샤워할 때 갑자기 네. 떠오르면 뭐 메모를 못하니까 이제 그 핸드폰 네. 녹음도 하고 그랬는데. 녹음이요? 네. 말로.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5-6번 샤워를 한 적도 있어요. 피부야. 행여 떠오르지 않을까. 와. 행여 그분이 샤워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다 약간 좀 효과도 봤는데 이제 그 약발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뭔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 방법밖에. 산책인가요? 자는 거? 모니터를 열고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모니터에 국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이제 뭐 피하고 어쩌고 뭐가 없잖아. 약발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냥 달게 드는 거죠. 이제 나올 때까지 앉아서 버틸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비극적이지만. 약간 저는 정면으로 그걸 해결하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피하려고 하면 자꾸 피하고 싶기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려는 의지를 아예 그냥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방법. 좀 고약하다 못해 좀 잔인하다. 우리 좀 작가들은 또 자기 학대적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맛에 또 좀 쓰고. 이 결론은 마지막에 가면은 정면 돌파인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좀 감동받았습니다. 돌파 안 하면 원고료 못 받고.
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구요소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이 말했다. 희린 씨만큼이나 나도 은우 씨를 기다렸어요. 제가 은우 씨한테 해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나는 은우 씨한테 해롭지 않아요. 은우 씨가 해를 입으면 희린 씨한테도 해로운 거니까요. 맞지 않나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나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말의 뜻을 이해하리라 믿어요. 여기에 불쑥 나타나서 희린 씨와 은우 씨를 놀리게 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요. 주은우가 말했다.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똑같은 이유로 상원 씨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파서는 안 돼요. 상원 씨가 괴로우면 희린이도 그럴 테니까요. 우리 서로에게 힘든 빌미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요. 김상원이 말했다. 은우 씨를 도울 거예요. 주은우가 말했다. 고마워요. 희린이를 위해서라면 우린 스스로 불행해질 자격도 없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한 여자도 두 남자를 다 사랑하는데 네. 이 셋이 서로가 그런 상황을 너무 이해를 잘해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평시가 아니에요. 난시예요. 난시라면 왜냐하면 지금 서로의 그 복잡하게 얽혔는데 그게 본인들의 감정과 어떤 그 사정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어묵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런 상태에서 남자 둘이 사랑하는 희린을 위해서 우리가 네. 희린을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니? 네. 너 혹시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나 이해해. 너도 그럼 날 이해하겠네? 이해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연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연족 그렇죠. 둘이 공원에 앉아서 무슨 결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이 난세일수록 이 정의와 사랑의 어떤 개념이나 이 어떤 느낌이 확 달라진다. 네. 그렇게 사실 독자들한테 약간 호소하고 싶었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저는 되게 인간의 아름다움이 난세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 약간 소름 돋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작가님 소설 읽다 보면 이런 소름 돋는 부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번에 내신 이 작품 이후에 또 집필 중이시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제목은 안 정해졌는데요. 네. 어쨌든 요로 끝날 거고요. 요 시리즈. 예. 그리고 뭐랄까 부석사 얘기 좀 쓰려고 그래요. 부석사. 벌써 너무 배경이. 부석사라는 건 뜬 돌이 있는 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뜬 돌에 얽힌 전설이 옛날 신라시대 때 생긴 건데 네. 그 전설을 이제 현재 전설로 바꿔서 판타스틱 로맨스 소설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네. 벌써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네. 앞으로도 너무 기대를 하겠습니다. 최근 또 인상 깊게 본 독자와 나누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예. 전 다 아시겠지만 정지자의 아버지 해방일지. 네, 너무. 예.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죠. 빨갱이와 꼴갱이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는 굉장히 그런 거고요. 네. 정지아 씨 아버지는 꼴갱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빨갱이 누구가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네.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갑수라는 작가 있잖아요. 네. 칼 들고 사진 찍는 작가. 네. 진검을 턱 들고 사진 찍는데 외계문학 걸작선 너무 재밌어요. 네.
지구에 이제 외계인이 들어와가지고 야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 멸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개체수를 줄여야 되겠어. 1000만 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야 되겠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너 니네 별도 아니고 우리 별에 와서 우리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1000만 명으로 인구를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외계인이 그러죠. 야, 내가 보니까 지구상에 너희들 70억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닭이 700억 마리더라. 야, 그럼 지구가 닭의 것 아니냐? 너희 거 아니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이런 얘기들이 네. 책 한 권에 가득해요.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네. 예. 이갑수 소설가의 이갑수. 네. 외계문학 걸장성. 네. 너무 이렇게 작품을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찾아 읽을 것 같아요. 읽는 게 또 일이잖아요. 제 일 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 또 2023년 또 작품 집필 계획이나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은 있는데 이루어질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냐면요. 살 좀 찌자. 너무 많으셨어요. 근데 당 얘기를 진짜 너무 말랐잖아요. 당 얘기를 근데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워낙 이제 당이라는 게 뭐 마른 당류 탄수화물 줄여야 되잖아요. 네. 칼로리 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산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살찔 겨를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는데 네. 요즘 와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계획적으로 한번 네. 살찌기 프로젝트를 한번 가동을 해야 되겠다. 그냥 빠지신다고요? 네? 운동해서 빠지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요즘 모르겠어요. 그 차가버섯 끓여 먹었더니 그게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끓여 먹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고혈압하고 당뇨에 좋다서 먹었는데 네. 다이어트도 된대요. 야, 그래서 살 빠지나? 그래서 지금 차가버섯 끊었어요. 이제 상황버섯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제 네. 계획이에요. 네. 완전히 약간 질투나는 계획이네. 네. 그 작가님의 꿀팁입니다. 차가버섯 한번 끓여 드셔보시면. 네, 저희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마이 페이보릿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구유수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푹 빠져 있는 것 중에 음악은 이제 트로트인데요. 네. 제가 원래 트로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예, 요즘에. 네. 근데 트로트 중에서도 이미자 노래에 빠져 있는데 네, 너무 물론 이미자 노래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네. 근데 트로트의 흐름 열풍을 타고 이미자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또 알게 된 건데 네. 그 많은 그 오디오에 나온 가수들이 이미자 노래 안 불러요. 왜 좀 아세요? 어려워서? 부르면요. 너무 표시가 안 나. 못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노래가 많은데도 여간에서는 부르지 않아요. 네. 그러면 라우나는 좀 만만하다는 건가? 라우나는 말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미자 노래에 다시 한번 푹 빠졌고 네. 종종 따라 부르고요. 네. 그리고 영화도 소개해 주시면 영화는 아주 묘한 영화를 봤어요. 네. 로이 앤더슨 감독의 그 스웨덴 분인데 네. 끝없음에 관하여 이게 이제 원제를 보니까 About Endlessness더라고요. 네. 야, 이거 진짜 묘한 영화예요. 이거 시인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끝없음에 가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있잖아요. 줄거리 그런 거 없고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보다 더 짧은 그 씬이요. 네. 이게 그냥 이어져요. 아무 연관성 없이. 그냥 그 짧은 씬이 끝나면 다른 씬 다 독립적이에요. 근데 도무지 말도 적고 설명을 안 해줘. 그냥 느낌으로만 느껴야 돼요. 근데 그 느낌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낯설고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날 정도로 그런 것이 이어지는데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반 좀 특이해서 네.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네. 2층에서 들려오는 노래. 이것도 참 희한해요. 네. 도무지 전개가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왜 이해도 안 되면서 이렇게 빨리 들지? 네. 이 다른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을 보면 되게 웃겨요. 비둘기 가지에 앉아 존재를 성찰하다. 이건 말이나 돼요? 이게 영화 제목이에요. 이런 작품인데 요 마지막 작품 내가 못 봤어요. 네. 참
난 시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고요. 아, 네. 제가 꼭 보겠습니다. 맛집 얘기해야 되나 이거? 맛집 정말 중요하죠. 중요해요? 아니 요즘 제가 그 숙대학 거길 네. 처음 가봤어요. 네. 며칠 전에. 네. 거기 그렇게 핫한 곳인 줄 몰랐어요. 너무 놀라시네. 거기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저기 상표 얘기하면 안 되죠.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그 돼지고기 땡땡? 초로 시작되는 초땡 초땡. 고깃집인데 거기는 고기보다 후식이 맛있어요. 또 혹시 디저트. 된장찌개하고 아. 비빔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아. 후식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고기 조금 먹고 네. 후식을 드시면 딱 좋은 데가 있고 아. 또 한 곳은 요거는 제목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제목이 OSIU예요. OS. OSIU. 난 이게 프랑스 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슈. 오슈. 이게 충청도 말이래요. 식당이 아니라 와인바거든. 어디 와인바에다가 오슈 이렇게 충청도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를 알파벳을 써놓은 거예요. 아니, 충청도 분이신가? 네. 거기 가면은 서비하신 분이 직접 제 눈앞에서 네. 음식을 안주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와. 비싸지도 않고. 그거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하여튼 제목 때문에 좀 갔는데 네. 맛도 괜찮더라고요. 네. 너무 맛집. 거기다 숙대 앞에 있습니다. 네, 꿀팁이. 요즘에 충청도식 개그가 또 트렌디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영이에요 지금의 구효서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 시간인데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여기 되게 아늑하네요. 너무 아늑하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라디오나 이런 녹음을 하면서 네. 저쪽 PD나 엔지니어를 등지고 한 건 처음이에요. 아. 너무 편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무 버벅거림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건 생각 못해요. 네, 우리 진행자님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밌게 놀다 가는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매우 사실 긴장했지만. 네, 그럼 저희는 구효서 작가님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